안녕하세요. 진실게임입니다. 최근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정국을 보면 암울하고 속 터지곤 하죠. 진보 쪽을 지지하던 80년대생인 제가 왜 보수 쪽으로 성향이 뒤바뀌게 되었는지 얘기해 볼게요. 저는 80년대생으로 영유아기 시절을 전두환 정권 시절을 보내왔고, 유치원을 다니던 나이대엔 노태우 정권이 군사독재 정권을 이어오던 시기였습니다. 어린 시절인 만큼 정치가 무엇인지 따위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고, 오로지 군것질과 재미있는 놀거리,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전부인 나이였던 시기였죠. 제가 국민학생으로 올라갔던 때는 1990년. 국민학교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제가 졸업하던 1996년부터는 초등학교로 바뀌게 되었죠. 지금의 초등학생 나이대 역시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90년대는 피고왕 통키와 후레시맨, 드래곤볼과 슬램덩크 등 당시엔 기성세대 빼고는 저와 비슷한 또래뿐만 아니라 웬만한 세대들이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를 안 본 한국인은 없었을 겁니다. 이렇든 저희 유년 시절은 배고픈 시절이 아니었고 90년대는 마음껏 부모님이 해주신 돼지고기와 제육볶음과 햄 등을 먹으며 피자 배달과 햄버거가 유행하면서 서구식 음식 문화에 열광하며 지내온 세대였습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와는 또 다른 대한민국에서 삶을 시작해온 것이죠. 선진국인 듯 아닌 90년대의 대한민국. 이렇듯 90년대의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끊임없이 진화해가며 승승장구해가던 나라였습니다. 이 시절 한국의 축구대표팀은 아시아에서 최강팀이었고, 제가 기억하는 월드컵인 1990년부터는 모두 월드컵에 진출하며 한국 축구는 어린 소년에게 지금의 나이인 저에게도 아시아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중학생 시절 98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일본을 짓밟고 조선두로 월드컵에 진출하던 당시엔 애국심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었죠. 그러나 97년 그 당시 IMF로 인한 대한민국 부도 사태는 어린 시절의 저에겐 꽤 큰 충격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며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모습을 당시 TV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느꼈죠. 우리나라가 힘든 시절 한국인이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때부터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서 재미없지만서도 보게 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던 새천년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과 직접 만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바라봤었습니다. 정말 고교생의 감수성이 풍부했던 저로서는 정말 이러다 조만간 통일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아시아에서 일본도 이기고 짱이 될 거야 라는 희망 섞인 농담을 했던 게 기억나네요. 정치에 관해 잘 모르던 시기였지만 평화를 이룩하는 인물이고 이로 인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를 위해 젊을 때부터 고생해온 사람이고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거기다 외가 쪽 식구들이 모두 전라도 출신들이고 유년 시절 외할머니를 따라 외가댁에서 행복했던 추억을 안고 있던 저에겐 전라도 출신 어른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성향이 집안에 배어 있어서인지 정치적인 투표 성향도 보면 민주당과 좌파 계열을 밀어주는 분위기에 동조해 왔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정치에 관한 기억이 뚜렷이 기억나는 시대는 성인이 되고 나서인 2000년대부터였어요. 2002 월드컵이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군대에 입대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새삼 크게 깨닫게 되는 시기였었죠. 군대 다녀와 보면 알지만 계급사회인 군대에선 계급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원스타 또는 투스타만 떠도 한 부대 내에선 긴장하면서 똥줄 타는 경험들은 많이들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 스타급 장군들이 군 시절엔 하늘 같은 존재인데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어마어마한 존재였었던 거였죠. 당시엔 정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도 모른 채 군에 입대했기에 대통령에 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원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이라크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방송과 뉴스를 TV로 접했을 땐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선 저런 행동이 얼마나 위로를 주고 고마운 일인지 알고 있었죠. 군제대 후 대학 생활을 하면서 당시 교수가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쓴소리를 했었습니다.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지 않던 혈기왕성하던 시기였는데 지금 돌아보면 부끄럽네요. 지금은 역대 정부가 펼친 정책 등을 되돌아보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 알고 있죠. IMF 시절 부동산이 바닥을 찍으면서 국가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 부모님께선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마련에 성공했었습니다. 아버진 무리하게 반대하시던 걸 밀어붙이신 건 어머니였죠. 그땐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이 되었어요. 노무현 정권 시절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게 부동산 정책 중 하나였는데 어머니의 선택으로 집값이 오르게 된 것이었죠. 이 선택으로 내 집 마련을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연일 싸우는 뉴스만 부각되었고 피로감은 날로 높아져 갔었죠.
20대의 한창을 보내던 저에겐 정치보다는 저희 취업과 사랑을 쟁취하는 게 최우선이었던 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은 비판도 받고 했었지만 노무현이라는 사람 개인은 참 좋은 사람인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에 뛰어들면서 열심히 영업하면서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던 20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 정부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MB의 시대로 바뀌었죠. 이때만 해도 한나라당의 이미지는 고인물 또는 권력을 잡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리고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들의 세력이 커지고 퇴임해서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면서 논란이 일어났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수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동조했었죠. 정치적인 걸 떠나 거짓없이 솔직한 인물이었던 노무현이라는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과 언론에 연일 보도된 논두렁식에 관련된 뉴스는 저게 과연 진짜일까, 거짓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언론을 믿지 못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끝내 우리나라 역사상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면서 MB 정권의 전 정권 탄압은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보수 정권은 악마화된 시각을 가지게 된 건 사실이었죠. MB 정권이 이어지면서 가장 크게 기억나는 뉴스거리는 광우병 사태 시위였었어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결정되면서 연일 뉴스가 터져나왔었죠. 저 소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큰일 나고 병 걸린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설마 미국이 우리 군사동맹인 전 세계 최강국 미국이 동맹국에게 진짜로 저러겠어? 라고 의심을 했었지만 연일 나오는 과격한 시위와 유명 연예인들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반대 시위를 하니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정치 성향이 좌우를 떠나 뭐가 진실인가, 뭐가 옳은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 한쪽은 거짓된 정보로 선동을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조차 미국산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였으니 선동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30대가 되면서 누군가가 하는 말을 쉽게 믿지 않는 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저는 당시에 선동에 속았었죠. 그리고 2010년대 초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그 어떤 것도 저희 귀에 들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MB 정권의 임기 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깊은 슬픔을 뒤로하고 저 자신을 위해 또 살아갔었죠. 30대 초반 다시 찾아온 대선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어요. 박근혜 정권 시기 가장 핫한 뉴스는 사드 사태였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된 걸 크게 느꼈었습니다. 본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배치인 거죠. 그런데 당시 중국이 반대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진해 본토까지 위협할 공격용 미사일도 아니고 분단국가이고 대치 중인 우리나라가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하겠다는데 중국 니네가 왜 난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실제로 같은 사드 배치는 일본에서도 배치되어 있었고 중국에겐 별반 상관없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보복을 했고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화가 났었죠. 그런데 중국의 논리를 그대로 똑같이 말하며 정치권 내부에서 반대를 하는 이들이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사드 배치하면 고주파로 전기에 사람이 튀겨진다느니 이런 선동을 하는 모습이 언론과 뉴스를 도배했었습니다. 정확히 이땐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죠.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 탄핵 시기 땐 촛불 시위를 지지했었고 최순실을 비롯한 불공정함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이 정부는 탄핵을 당해도 싸다라고 인정했었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TV 채널 설전은 유시민이라는 인물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땐 이분이 하는 말이 정의로운 거라고 느꼈었어요. 정부 권력의 단점을 꿰뚫어주고 사람들이 좋아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초반부터 이건 아니다 싶은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감싸주는 유시민 작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그럼 그렇지 저렇게 안 봤는데 노골적으로 편드는 모습에 실망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만 행동을 하는 모습에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하면서 코로나 시국에 들어왔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상식을 벗어난 정책들과 행동들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시작하면서 사회는 공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나 임기 내 비상식적인 페미니스트들을 자신들의 정치 성향으로 이용해왔고 인권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을 강제로 북송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배워온 우린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일본 여행 가는 것 자체를 친일파라고 매도하고 손가락질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비판이 일어날 땐 최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아베 총리가 집권할 때의 일본의 극우단체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끼리의 영역과 한일 양국의 긍정적인 방향은 일본 여행 등은 별개의 일이었어야 했습니다.
국민들 감정을 건드려 적대시하고 서로가 싸우게 만든 건 문정부의 오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인 우리나라가 왜 민간인들의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선동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같은 논리로 친북 성향 논리라면 북한의 모든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북한 정권인 김정은과 그 공산당 세력이 주적이지. 선량한 시민들은 적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전체를 정치적 도구로 적대시했고 수천 년의 주적이었던 중국에겐 매우 유화적이었어요. 이런 이중성이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으로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딘가에서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면 빨갱이, 일베 또는 극우 등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래서 한국인들은 서로 정치 얘기를 잘 안 하기로 유명하죠. 최근 혼란스러운 이 정국을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아 씁쓸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양극단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람들은 저질스런 정치를 해온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들은 진실은 교묘하게 숨기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선동해왔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와 편가르기를 만든 이들, 지역 감정을 부추겨 편가르게 한 이들도 정치인들입니다. 당시엔 믿었던 광우병 사태와 사드로 튀겨진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괘씸했습니다. 당시 연일 떠들어대던 국회의원들과 언론들,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잘못된 사실로 혼란을 줘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처음엔 김어준 씨라던가 MB 정권을 까기 위해 등장한 낙곰수 등 팟캐스트로 활동하면서 세력을 키운 이분들의 말을 신뢰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스피커 역할은 수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저도 믿었었는데 정권이 바뀐 후 일방적으로 좌편향되어 자기들의 말이 옳고 자기들만 정의롭고 선한 존재들인 것처럼 얘기하는 모습들이 이중적이고 역겨워졌습니다. 이런 게 선동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죠. 조국 사태? 정치적 싸움으로 불쌍한 조국이라는 사람을 그냥 구속해서 죽이려는 모습으로만 알았습니다. 러나 설마 했던 대법원 판결에서도 조국은 유죄가 인정되었고 아닐 거라 생각했던 그의 자녀는 공정함과 상관없이 부모백으로 의사 자격까지 가질 수 있는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의사면허는 박탈당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지금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30 젊은 세대들이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의 2030 시절은 그런대로 믿고 선동당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점점 진실을 알아가고 있죠. 반복된 선동과 거짓말의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네요. 이번 계엄 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말이죠. 당시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오는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당연한 데이터라고 인정했었죠. 그런데 이 2달 사이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행태를 알아버리고선 또 속을 뻔했다고 깨우치게 된 것이죠. 국민의 힘이 정의롭고 저들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정당인 저들도 잘한 건 없다고 보지만 가장 크게 원인 제공을 하고 의석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행동이 입법 독재로 선을 넘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옳은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왕따 시켜버립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은퇴식 콘서트에서 보수 쪽도 정부도 잘한 건 없는데 민주당을 향해 그럼 니들은 잘했냐? 라는 식으로 한마디 하셨죠? 부모들은 자식들이 싸우면 둘 다 혼낸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옳은 발언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도 나훈아를 극우 취급을 하질 않나? 이승환이라는 가수는 대놓고 나훈아를 다늙은 꼰대 취급을 해버리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군요. 본인이 정의롭다면 한쪽 의견만 내세울 게 아니라 같이 비판했어야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 참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는 현실이네요. 우리나라는 통일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휴전 중인 상태이고 공산당과 김정은이라는 독재자가 핵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위협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나라 주위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안보입니다. 군인들을 대우해줘야 하고 나라의 국방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특히나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의 안보동맹은 아주 중요한 이유이죠. 다 필요 없으니 우리끼리 자주 국방하자, 북한을 자극시키지 말자. 이런 말은 국제정치는 야생이라는 이 세상에서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발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동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치에 한 발자국씩 관심을 기울여서 저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정치꾼들이 돈을 어디에 허튼 곳에 쓰는지, 거대양 당들이 어떤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내는지, 정부가 어떤 꼼수를 부리면서 헤쳐먹는지 모두 낱낱이 확인을 하면서 비판을 가해야 합니다.
특정 진영만 편드는 언론의 기사도 중립적인 시각에서 잘 바라봐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언론은 썩을 대로 썩었죠. 악마의 편집은 기본이고 진실된 보도를 하는 곳이 매우 드문 현실이죠. 보수 쪽만 유리하게 보도하는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카톡 검열한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사나 뉴스 보도를 JTBC는 거의 내놓지 않았습니다. 매우 심각한 언론 편향이라는 이 현실은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치게 하는데 1등 공신이 언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제 내로남불식 정치는 역겨워서 못 봐주겠습니다. 특히나 좌파 쪽을 지지해왔던 젊었던 시절,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고 이젠 진실을 깨닫고 나와 내 가족, 내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선동꾼들에게 속아서 넘어가지 않는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고백을 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좋은 스피커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